옛날 남쪽 고요한 마을에는 대대로 많은 토지를 소유한 김진사라는 부유한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 댁은 조상 대대로 이어진 부 덕분에 마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문이었습니다. 김진사 부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아들 태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다 보니 부모는 그를 금이야 오기야 떠받들며 키웠고 그 결과 태수는 세상 물정 모르고 오만하며 제멋대로인 성격의 젊은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 한마디면 무엇이든 이루어진다고 믿었고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태수는 자신의 충직하지만 어수룩한 하인 돌쇠를 데리고 마을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를 향해 걷던 중 태수의 눈에 지게에 커다란 술 항아리를 메고 힘겹게 걸어가는 백발의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노인의 등은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태수의 얼굴에 장난기 가득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돌쇠야. 저기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 얼른 주워 오너라. 도련님, 갑자기 돌멩이는 어디에 쓰시려고 해? 혹여저 노인분께? 네 이놈. 내가 가져오라면 군말 없이 가져올 것이지. 웬 말이 그리 많으냐. 돌쇠는 도련님의 심술궂은 장난을 예감했지만 지체 높은 주인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적당한 크기의 돌멩이를 주어 태수에게 건넸습니다. 자, 보거라. 돌쇠야. 내가 저 영감의 항아리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지 내기할까? 아이쿠, 도련님. 그러시다 저 노인분이라도 다치시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저 항아리에는 귀한 술이 들어있을 텐데요. 시끄럽다. 누가 너보고 저 노인네 걱정하라 했느냐? 내가 저 항아리를 맞출지 못 맞출지 그것만 대답해 보거라. 도련님의 솜씨라며 능히 맞추실 수 있겠지요. 그렇지. 태수는 의기양양하게 돌멩이를 노인의 항아리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돌멩이는 아슬아슬하게 빗나가 노인의 등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노인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태수는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아깝다. 돌쇠야, 하나 더 가져오너라. 돌쇠는 마지못해 또 돌멩이를 주워 건넸습니다. 태수는 다시 던졌지만 이번에도 빗나갔습니다. 태수는 오기가 생겨 연거푸 돌멩이를 던졌고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돌멩이가 항아리 옆면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쨍그랑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항아리가 산산조각 났고 안에 가득 담겨있던 맑은 술이 길바닥으로 콸콸 쏟아져 내렸습니다. 깜짝 놀란 노인은 지게를 내려놓고 깨진 항아리와 쏟아진 술을 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이내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얼굴로 태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니, 어느 안전이라고 남의 귀한 물건에 돌멩이를 던진 것이오. 노인은 태수의 행색을 보더니 이내 땅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단 말이오. 이 아까운 술을... 도련님, 제발. 이 술이 없으면 우리 식솔들은 당장 굶어야 합니다요. 제발 술값이라도 물어주십시오.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노망난 영감 같으니라고. 잘 가던 내 돌멩이에 당신 항아리가 와서 부딪힌 것을 왜 나에게 물어내라고 하는 것이냐. 재수가 없으려니 하고 가던 길이나 가시오. 태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노인을 조롱하며 나무랐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돌쇠를 데리고 유유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노인은 원통하고 분했지만 마을의 절대 권력자인 김진사의 외아들을 상대로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 지키기라도 하면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노인은 깨진 항아리, 조각과 흙탕물에 섞인 술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술을 빚기 위해 힘겨운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러 또다시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태수는 여느 때처럼 돌쇠를 데리고 장터 구경에 나섰습니다. 장터는 활기가 넘쳤고 태수는 이것저것 기웃거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장터 한쪽 작은 연못가에서 연꽃을 바라보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태수는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강렬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한눈에 반해버린 것입니다. 여인은 소박하지만 단정한 흰색 저고리에 푸른색 치마를 입고 검고 긴 머리를 댕기머리로 곱게 따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눈이 부실 정도로 청초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엽선과 연꽃을 바라보는 깊은 눈빛은 태수가 이제껏 보아왔던 어떤 여인과도 달랐습니다. 여인의 모습에는 어딘지 모를 슬픔과 고고함이 함께 서려 있어 더욱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돌쇠야. 저기 저 처자는 네 집 규수이더냐?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인데. 어서 가서 어느 댁 아씨인지 알아보고 오너라. 돌쇠는 도련님이 가리키는 곳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그림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돌쇠 역시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련님. 제가 가서 여쭤보고 오겠습니다. 돌쇠는 쭈뼛거리며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씨.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돌쇠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슴처럼 크고 맑은 눈망울, 오뚝한 콧날, 앵두 같은 입술.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를 마주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여인의 아름다움은 보는 이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건너 마을 김진사댁의 하인 돌쇠라고 합니다. 저희 도련님께서 아씨를 뵙고 어느 댁 분이신지 몹시 궁금해하셔서. 실례가 안 된다면? 그대 주인에게 관심 없다고 전해주시오. 돌쇠는 여인의 아름다움과 차가운 거절에 얼굴이 붉어져 더 이상 아무 말도 묻지 못하고 황급히 태수에게 돌아왔습니다. 어찌 되었느냐? 어느 집 규수라고 하더냐? 그것이 도련님께 관심이 없으시다고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이 쓸모없는 놈.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 알아온단 말이냐? 에이, 바보 같은 놈. 됐다.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다. 저 처자가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지 네가 멀찍이서 뒤따라가 보거라. 당장. 네, 알겠습니다. 도련님. 돌쇠는 다시 여인이 있던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여인은 이미 자리를 떠서 장터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며 멀찍이서 그녀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걷는 뒷모습조차 단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사뿐사뿐 내딛는 걸음걸이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선녀의 자태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돌쇠의 심장도 어느새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장 구경을 마치고 옆 마을, 푸른 강변 마을 쪽으로 향했습니다. 돌쇠는 계속해서 뒤를 따랐습니다. 한참을 따라가니 여인은 어느 허름하지만 정갈한 초가집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쇠는 그 집이 푸른 강변 마을에 사는 가난한 선비, 이 서생의 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저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어째서 이 가난한 선비의 집에 머무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돌쇠는 담장 너머로 까치발을 하고 집 안을 엿보았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잠시 후 여인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은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오냐, 소희야. 어서 오너라. 장 구경은 잘하였느냐? 네, 작은아버지. 비록 예전에 살던 한양만큼 볼거리가 많지는 않았지만 이곳의 소박한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름의 운치를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러냐? 네가 이곳 생활에 마음을 붙인다니 다행이구나. 부디 내 아비의 억울함을 잠시 잊고
이곳에서 마음을 추스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거라. 내가 부족하나마 힘껏 너를 도울 것이다. 네, 작은 아버지. 염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장 밖에서 엿듣고 있던 돌쇠는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여인의 이름이 소희이며 한양에서 내려온 이 서생의 조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에게 무언가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알아낸 사실을 가지고 급히 태수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래, 알아왔느냐? 네, 도련님. 알아왔습니다. 그 아씨의 이름은 소희이며 옆마을 이 서생 댁에 머무는 조카라고 합니다. 한양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한양에 살던 교수가 어찌 이런 시골 구석까지 내려왔단 말이냐? 무슨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는 것이냐? 그것까지는 미처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답답한 놈. 어찌 일을 하다 마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든 손을 써볼 것 아니냐? 당장 가서 그 이유를 알아오도록 해라. 이번에도 못 알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네, 도련님. 내일 다시 가서 꼭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소희 아씨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그녀의 슬픈 사연을 캐내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다음 날, 돌쇠는 다시 푸른 강변 마을의 이 서생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담장 밖에서 조심스럽게 집안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잠시 후 소희 아씨가 마당 빨랫줄에 빨래를 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햇살 아래 하얀 빨래를 넣는 그녀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돌쇠는 며칠 동안이나 이 서생의 집 주변을 맴돌며 소희 아씨가 한양에서 내려온 이유를 알아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알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돌쇠가 담벼락에 기대어 고민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마침 소희 아씨가 소복을 입고 대문 밖으로 나와 어디론가 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씨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소희 아씨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희 아씨가 마을을 벗어나 한적한 산길로 접어들자 어디선가 갑자기 험상궂게 생긴 불량배 서너 명이 나타나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런 곱상한 얼굴은 이 동네 사람이 아닌 듯한데. 이런 외진 곳에 이리 예쁜 처자가 어쩐 일일까? 심심하던 차에 잘 되었구나. 무례하다. 썩 물러나지 못할까?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성깔도 있네? 하지만 고운 말로 할 때 듣는 게 좋을 것이다. 오늘 우리 형님들을 기쁘게 해주어야겠다. 여봐라. 인연을 우리 아지트로 끌고 가거라. 불량배들이 소희 아씨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려 하자 숨어서 지켜보던 돌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뛰쳐나가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장 그 손 놓지 못할까? 아니, 넌 또 뭐냐? 우리가 누군 줄 모르고 감히 나서는 것이냐? 내 놈 같은 머슴 따위가 끼어들 일이 아니다. 이 아씨는 내 놈들 같은 버러지들이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니다. 그러니 어서 곱게 보내드려라. 이놈이 실성을 했나? 어디서 배운 용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내 놈이 묘자리를 잘못 찾았구나. 여봐라, 저놈부터 아주 작사를 내버려라. 두목의 명령에 불량배들이 돌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돌쇠는 비록 힘없는 머슴이었지만 사랑하는 아씨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수적으로 불리했고 불량배들은 인정사정 없이 돌쇠를 두들겨 팼습니다. 돌쇠는 코피를 흘리고 얼굴이 퉁퉁 부어올라 앞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지만 쓰러지면서도 불량배 두목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어떻게든 소희 아씨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소희 아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아니,
이놈은 맷집이 왜 이리 좋은 것이냐? 도대체 언제부터 하인 놈들이 주인을 위해 이리 목숨을 건단 말인? 에잇, 재수없는 놈 같으니라고. 두목님, 이러다 정말 이놈이 죽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어서 가시지요. 오늘은 서둘러 태화로에 가셔야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 맞다. 내 깜빡하고 있었구나. 오늘은 내 놈들이 운 좋은 줄 알아라. 다음번에 또 내 눈에 띄면 그땐 정말 끝장이다. 가자. 불량배들이 툴툴거리며 사라지자 그 자리에는 피투성이가 된 돌쇠와 눈물 짓는 소희 아씨만 남았습니다. 괜찮으셔요. 어디 다친 곳은? 아이고, 피가. 눈이. 저는 괜찮습니다. 아씨. 이게 어찌 괜찮다는 것이에요. 코피가 나고 두 눈이 퉁퉁 부어 앞도 제대로 못 보시면서 어서 저를 붙들고 일어서세요. 저희 집으로 가서 치료부터 하셔야 합니다. 소희 아씨는 연약한 몸으로 자신을 위해 희생한 돌쇠를 부축하여 이 서생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니, 소희야. 이 사람은 누구더냐? 어찌 이리... 작은아버지, 이분이 길에서 저를 구하려다 험한 자들에게 봉변을 당하셨어요. 저런. 어서 이리 데리고 들어오너라. 이 서생은 급히 돌쇠를 방으로 옮기고 소희와 함께 정성껏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약초를 찧어 바르고 깨끗한 천으로 붕대를 감아 주었습니다. 이제 좀 어떻느냐? 덕분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생님, 아씨. 그런데 자네는 어찌 내 조카를 알고 이리 몸을 아끼지 않고 구한 것인가? 평소 안면이라도 있었던가? 저는 평소 이 서생님의 높으신 학식과 인품을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길에서 서생님의 조카 따님이 공경에 처한 것을 보고 차마 못 본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 그러냐? 내 비록 비천한 노비의 신분이지만 생각이 깊고 의로운 아이로구나. 어쨌든 내 조카를 위해 이리 큰 은혜를 베풀었으니 참으로 고맙기 그지없구나. 별 말씀을요.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서생님의 형님이신 박 대감님의 일은 참으로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자네가 내 형님의 억울한 사정까지 알고 있단 말인가? 자세히는 모르오나 억울한 누명을 쓰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어쩌다 그런 일을 당하시게 되었는지. 물론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다면. 내 본래 누구에게도 이런 속사정을 털어놓지 않으려 했으나 자네가 내 조카의 생명의 은인인 특별히 말해주겠네. 내 형님, 박찬동 대사성께서는 성균관에서 학문이 매우 뛰어나고 강직한 성품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셨네? 허나 3년 전 조정의 간신배들이 꾸민 역모 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려 모함을 받으셨다네. 결국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머나먼 절해고도로 유배를 떠나셨고 가산 또한 모두 몰수되었지. 그 때문에 내 조카 소희가 하루아침에 아비와 집을 잃고 이곳 내 누추한 집으로 오게 된 것이야. 주상 전하께서도 형님의 억울함을 혹여 짐작하셨는지 역적의 딸임에도 관노로 삼지 않으시고 친척에게 의탁하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지. 허나 명백한 증자가 있다 하니 주상께서도 어쩔 수 없이 유배형을 내리셨다네. 그리 되셨군요. 조카 따님의 상심이 얼마나 크실지. 하루빨리 마음의 안정을 찾으셔야 할 텐데. 서생님의 걱정도 크시겠습니다. 자네는 참으로 보통 머슴들과는 많이 다르구나. 이리 내 속마음을 알아주고 대화가 통하니 참으로 놀랍네? 허나 부디 이 이야기는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아니 될 것이야. 만약 소문이라도 나면 역적의 딸이라는 손가락질 속에 내 조카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네.
자네의 의로운 마음을 믿고 부탁하네. 네. 서생님. 염려 마십시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제 가슴 속에만 깊이 묻어두고 절대 밖으로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비록 김진사댁의 하인이오나 서생님이나 아씨께 혹여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를 불러주십시오. 미력 하나마 힘껏 돕겠습니다. 고맙네. 자네의 그 마음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는구먼. 앞으로 지나는 길에 부담 갖지 말고 종종 들르게나. 내 자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겠네. 감사합니다. 서생님. 그럼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아씨,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저는 이제 괜찮으니 걱정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직 몸이 성치 않으니 당분간은 조심하셔요. 이 서생의 집을 나선 돌쇠는 온몸의 통증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소희 아씨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서생이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에 하늘을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특히 소희 아씨의 슬픈 사연을 알게 되자 그녀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돌쇠는 태수 도련님에게는 절대로 소희 아씨의 진짜 사연을 말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돌쇠는 김진사 댁으로 돌아와 태수 도련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내 몰골이 왜 이 모양이냐? 누구에게 일이 맞은 것이냐? 됐다. 그건 나중에 묻고. 그래, 알아왔느냐? 그 처자가 한양에서 내려온 이유 말이다. 네, 도련님. 확실히 알아왔습니다. 소희 아씨는 어려서부터 몸이 많이 허약하여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 좋고 물 맑은 이곳으로 요양을 하러 오신 것이라고 합니다. 뭐? 고장 요양 때문이라고. 나는 무슨 기구한 사연이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시시하구나. 뭐, 사연이 없으면 더 좋지. 그래야 내 사람으로 만들기가 더 쉬울 테니. 좋아. 마침 좋은 기회가 있구나. 돌쇠야, 이번 아버님 환갑잔치 때 그 이서생이라는 자와 조카딸을 함께 초대하도록 해라. 내가 잔치 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척하며 접근해 봐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도련님. 환갑잔치가 열리기 전날 돌쇠는 이 서생의 집을 찾아가 정중하게 초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서생님, 내일은 저희 대감님의 환갑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부디 조카 따님과 함께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네. 내일 조카와 함께 참석하도록 하겠네. 다음 날 김진사의 환갑잔치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관아의 관리들과 마을의 양반들이 모두 모여 북적였습니다. 이 서생도 곱게 차려입은 소희 아씨와 함께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서생님, 아씨. 제가 좋은 자리를 맡아 두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이 서생. 그리고 이리 덕망 높은 이 서생께서 귀한 조카 따님과 함께 멀리서 와주시니 이 잔치가 더욱 빛나는구려. 별말씀으려, 진사님. 이 미천한 저를 초대해 주시니 오히려 제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쪽은 제 조카 소희라고 합니다. 인사 올립니다. 진사님. 오, 과연 소문대로 절세미인이시구려. 이런 아름다운 조카를 두셨으니 이 서생은 참으로 복이 많으시겠소. 태수야. 너도 이리 와서 이 서생과 소희 아씨에게 인사를 드리거라.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진사의 아들 태수라고 합니다. 이리 명망 높으신 이 서생님과 아름다우신 소희 아씨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소희 아씨도 예를 갖춰 답례를 했습니다. 그렇게 태수와 소희는 처음으로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소희 아씨. 이곳은 어른들께서 담소를 나누시는 자리이니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잠시 자리를 비켜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조용한 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지요. 태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희아 씨를 자신의 사랑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단둘이 방 안에 마주 앉게 되자 태수는 주체할 수 없는 설렘과 흥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소희아 씨를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에 바르고 다정한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듣자 하니 몸이 편찮으셔서 이곳으로 요양을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신 것인지요? 제가 용환 의원을 알고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아닙니다. 그저 평소 기력이 좀 허약한 편입니다. 이리 마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멀리서 저희 아버님 환갑잔치를 빛내주시러 오셨는데 이 정도 성의는 당연히 보여야지요. 이건 제 마음의 작은 선물이니 부디 사양 마시고 제가 보내드리는 의원에게 진료를 받아보십시오. 그렇게 두 사람은 한 방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희아 씨는 그의 진심을 알지 못한 채 조금씩 마음의 경계를 풀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소희아 씨는 이 서생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희야, 오늘 보니 김진사댁 외동아들 태수가 너에게 관심이 많은 듯하구나. 김진사께서도 내게 넌지시 혼인 이야기를 꺼내시더구나. 태수 도련님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잠시 뵈었을 때는 예에 바르고 배려심도 깊은 분 같았습니다. 그러냐? 그렇다면 앞으로 몇 번 더 만나보고 내 마음이 정해지면 내게 말해주거라. 김진사댁과 사돈을 맺는다면 너의 앞날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그 후 며칠이 지나 태수가 직접 이 서생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소희아 씨, 저와 함께 벚꽃 구경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이 이 마을에서 벚꽃이 가장 아름답게 필 때입니다. 분명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소희아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태수의 진심 어린 표정에 이끌려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마을 근처 들판으로 향했습니다. 들판에는 과연 태수의 말대로 연분홍 벚꽃들이 눈부시게 만발하여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정말 아름답군요. 이렇게 활짝 핀 벚꽃은 난생 처음 봅니다. 제가 뭐라 했습니까? 실망하지 않으실 거라고 했지요. 그날 이후로 태수는 자주 소희아 씨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소희아 씨는 점차 태수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이 서생에게 혼인을 승낙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며칠 후 김진사댁에서 집사가 찾아와 혼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감님께서 아씨의 마음이 정해지셨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젯밤 조카딸이 혼인을 허락하였네. 잘 되었습니다. 그럼 대감님께 말씀드리고 속히 혼례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소희아 씨와 태수의 혼례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에 사람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야, 신부가 정말 양귀비가 울고 갈 미모로구먼. 그러게 말일세. 듣자 하니 한양에서도 탐내는 양반 자제들이 줄을 섰다던데. 김진사 댁 아들놈이 인성은 개차반이라도 복은 타고났구먼. 저런 미인을 아내로 맞다니. 쯧쯧. 어째 하늘은 이리 불공평한지. 저 고운 신부가 아깝고 또 아깝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축하의 말을 건넸지만 속으로는 오만하고 방탕한 태수에게 소희아 씨가 너무 아깝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성대한 혼례가 끝나고 드디어 신혼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꾸며진 신방 안에는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부부가 되었구려. 어서 족도리를 벗고 이리와 나와 합궁의 예를 치릅시다. 소희아 씨는 태수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하고 두려움을 느꼈지만 신부로서 남편의 요구를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신방 문밖에서는 호기심 많은 여종들이 엿듣고 있었지만 돌쇠가 나타나 모두 쫓아냈습니다.
이런 무례한 것들. 어서 각자 방으로 돌아가 잠이나 자거라. 돌쇠는 엄하게 꾸짖었지만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소희 아씨를 연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희 아씨는 김진사 댁의 며느리로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태수의 본색은 날이 갈수록 드러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아의 사도가 급히 김진사를 찾아왔습니다. 대감,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감 댁 며느님이 3년 전 영모제로 유배간 박찬동 대사성의 여식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뭐시? 박찬동 대사성의 여식이라고? 그게 정말인가?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한양에 다녀왔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인데 틀림없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전에 대감께서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 급히 달려왔습니다. 저런. 그렇다면 큰일이로구나. 나는 그저 덕망 높은 이 서생의 조카딸이라고만 알고 믿었을 뿐인데 어찌 이런 일이. 사도가 돌아가자 김진사는 당장 태수를 불렀습니다. 네 이놈. 너는 내 처가 역적 죄인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네. 역적 죄인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님? 내 놈이 하도 졸라대서 혼인을 시켜주었더니 이제 우리 집안까지 역적 집안으로 만들 셈이냐? 이 일을 어찌할 것이냐? 내 놈은 도대체 제대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못난 놈 같으니라고. 태수는 자신이 속았다는 생각과 함께 자신의 체면을 구긴 소희 아씨에 대한 증오심으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당장 씩씩거리며 소희 아씨가 있는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내 인연. 감히 나를 속이고 우리 집안을 능멸해. 태수는 다짜고짜 소희 아씨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습니다. 역적 죄인의 딸 주제에 어찌 감히 내게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냐. 태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희 아씨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퍼부었습니다. 소희 아씨는 영문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맞아야 했습니다.